12월 한겨울 새벽, 뼈를 파고드는 추위 속에서 수백 명의 수감자가 눈발이 흩날리는 운동장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로 26살 여자가 맨발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아린. 평양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로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조명을 받으며 춤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처형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날 26 꽃다운 나이에 윤아린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북한 최고의 무대에서 춤추었던 이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리미란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함흥수산물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평범한 장사꾼이었습니다. 함흥이라는 도시, 여러분도 이름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그곳이죠. 성천강이라는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데 봄이면 강둑에 살구꽃이 피고 가을이면 물빛이 참 맑았습니다. 수산물 시장은 그 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시장이라 해봐야 우리나라 재래시장처럼 번듯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 나무 좌판을 깔고 명태니 가자미니 펼쳐놓으면 그게 가게였어요. 비 오는 날이면 천막 사이로 물이 줄줄 새서 생선이랑 빗물이랑 뒤범벅이 됐습니다. 여름에는 파리가 들끓어서 하루 종일 부채질을 해야 했고 겨울에는 생선이 좌판 위에서 꽁꽁 얼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해 떨어질 때까지 목이 터져라 손님을 불렀습니다. 명태 사이소. 오늘 싱싱한 거 들어왔소. 장마당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북한에서는 원래 불법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배급을 주게 돼 있으니까 시장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배급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한 거예요. 나라도 눈 감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게 뭐 대단한 삶이냐고 하시겠지만 북한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남편 태호는 기계 공장에 배치받았는데 돌아가는 기계도 없는 공장이라 사실상 월급이 없었어요. 출근은 해야 하니까 매일 공장에 가서 빈 기계 앞에 앉아 있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제가 버는 돈이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7살짜리 아들 민수, 그리고 허리 아픈 시어머니까지. 네 식구를 제 두 손으로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야? 하는데 강냉이 죽밖에 없는 날이 태반이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맛있다 그랬습니다. 7살짜리가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생선만 팔아서는 도저히 안 됐어요.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명태 10마리 팔아봐야 쌀 한 되도 못 삽니다. 시어머니 약값까지 대려면 2배는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중국산 의약품이었습니다. 국경 쪽 브로커를 통해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같은 걸 몰래 들여왔어요. 장마당 아주머니들이 좌판 밑에 숨겨두고 단골한테만 팔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북한 병원에는 약이 없었거든요. 병원 가봐야 청진기만 대보고 쉬세요 하는 게 전부니까 아픈 사람들은 장마당에서 약을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줄은 알았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파는 건 국가 반영 물품 유통이라고 해서 걸리면 끝이라는 거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민수밥을 굶길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엄마 배고파 하는데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을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밥 한 끼를 더 챙기자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습니다. 2000년 어느 겨울이었어요. 좌판을 펼치고 단골 아주머니한테 약 몇 봉지를 건네려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지면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정전이 나거나 보위부가 온 거입니다. 보위부라는 게 우리로 치면 비밀 경찰 같은 곳인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타나면 모든 게 얼어붙습니다. 흥정하던 손도 멈추고 떠들던 입도 닫히고 숨소리마저 죽이는 거예요.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 셋이 사람들을 해치고 제 좌판 앞에 섰습니다. 리미란이지? 이름을 아는 거였어요. 누군가 미리 신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왼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옆 좌판의 순남 언니가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3년을 나란히 장사하면서 김치도 나눠 먹고 민수 생일에 떡도 해다 준 언니였습니다. 그의 추석에는 함께 송편을 빚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언니 눈빛이 미안함도 아니고 무서움도 아닌 뭐라 할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눈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보이부에 밀고 하면 쌀 5kg을 준다고 했대요. 쌀 5kg. 제 인생이 쌀 5kg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목숨이 쌀 5kg 값어치밖에 안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그랬어요. 팔이 뒤로 꺾이면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좌판 위에 아침에 손질해둔 명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장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밀하나 오늘 장사 잘 됐냐? 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탓할 수 없어요. 거기서는 남의 일에 관심을 보이면 같이 끌려가니까요. 트럭에 실리면서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민수. 오늘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없을 텐데. 엄마 어디 갔어? 하고 물을 텐데. 그 대답을 누가 해줄까? 시어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민수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데. 태우는 공장에서 돌아와도 밥 한 끼 못 차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매를 맞을 때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나를 찾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함흥의 겨울바람은 뼈를 깎는 것처럼 매웠습니다. 트럭 철판 바닥은 얼음장이었고 저는 그 위에서 아들 이름을 되뇌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던 세상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곳은 도 보이부 청사였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허름한 콘크리트 건물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가 있었어요. 계단을 한 층, 두 층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습하고 차갑고 어딘가에서 쇳내 같은 냄새가 났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건 쇳내가 아니라 피냄새였습니다. 그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위에서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등 뒤에서 묵직하게 울릴 때, 아, 이제 정말 바깥 세상이랑은 끊어졌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하 신문실이라는 곳에 들어서니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철제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의자에 앉으라는 말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무릎뼈에 그대로 닿는데 그 차가움이 무릎에서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허리로, 온몸으로 번지더군요. 신문관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0대쯤 됐을까 군복 위에 가죽 재킷을 걸친 사내였어요. 담배를 물고 들어와서 연기를 후 내뿜더니 책상에 종이 한 장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산 의약품 유통. 반국가 범죄. 알고는 있었겠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간단하다. 브로커 이름, 연계망,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팔았는지. 다 되면 교화형 3년에서 끝낼 수도 있어. 브로커 이름을 대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약을 받아오던 국경 쪽 아저씨. 장 아저씨라고 50이 넘은 분이었는데 본인도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 사람 이름을 대면 그 사람도 잡혀오고 그 사람 가족까지 끝장나는 겁니다. 그 아저씨한테도 어린 딸이 있었어요. 제 민수 또래이. 모릅니다. 시장에서 떠도는 걸 주워 판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뺨이 터졌습니다. 주먹이 아니라 뭔가 딱딱한 것으로 맞았어요. 나중에 보니 군화 밑창이었습니다. 군화를 벗어서 얼굴을 내려치는 거였어요. 입안이 찢어지면서 피가 흘렀고 어금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피를 바닥에 뱉었는데 신문관이 그걸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더러운 년. 다시 한번 물어본다. 브로커 이름. 모릅니다. 여러분, 맞으면서 버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영화에서 보면 멋있게 이를 악물고 견디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맞으면 겁이 나요. 다음번에 어디를 때릴까, 더 세게 때릴까, 그 공포가 온몸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있어서 버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대면 또 다른 가족이 무너진다는 게
그게 무서워서 버틴 거예요. 한 사람을 팔아서 내가 살자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은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린 채 밤을 새우는데 눈이 감기려 하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한겨울에 찬물을 뒤집었으면 온몸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픕니다. 이 하나 떨리기 시작하면 턱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3일째 되던 날은 발바닥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팔뚝이라고 부르는 건데 나무 몽둥이로 발바닥을 내리치는 거예요. 한 대 맞을 때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을 기어서 갔습니다. 네 발로 짐승처럼. 그 모습을 보면서 관리원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요. 나흘째 신문관이 표정을 바꿨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니라 지루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가 나면 그래도 내가 사람이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지루하다는 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서류 한 장이라는 뜻이었어요. 좋아. 내가 안 불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 교화형 7년. 거기 가면 입이 열리든 몸이 열리든 알아서 되겠지. 7년. 그 숫자가 귀를 때렸습니다. 민수가 7살이니까 제가 나오면 14살이에요. 엄마 없이 7해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도 졸업도 사춘기도 다 혼자. 목소리가 변하고 키가 크는 것도 엄마 없이. 재판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보이부 건물 2층 작은 방에 끌려갔어요. 판사도 변호사도 없이 보이부 간부 3명이 앉아서 종이 한 장을 읽었습니다. 림이란 반국가 물품 유통 및 밀수 혐의로 교화형 7년을 선고한다.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제 인생의 7년이 30초 만에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라고 하면 변호사도 있고 항소도 하고 증거도 따지잖아요. 거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종이 한 장이 곧 판결이에요. 불복이요? 그런 말을 꺼내는 순간 형량이 늘어납니다. 신문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려서 벽을 짚었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로 하늘이 조금 보였어요. 잿빛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민수가 있겠지. 학교에서 돌아와서 빈집에 들어가겠지. 시어머니가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밥을 차려줬을까? 아니면 오늘도 강냉이 죽으로 때웠을까? 엄마 언제 와?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게 그 순간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발바닥이 퉁퉁 부어서 걸을 때마다 비명이 나왔지만 진짜 아픈 건 발이 아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수 곁에 없다는 것. 아이가 자라는 걸 볼 수 없다는 것. 그게 몽둥이보다 군화보다 찬물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리미란이 아니라 죄수가 됐습니다. 이름 대신 번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선고를 받고 며칠 뒤 새벽 밀폐된 화물차에 실렸습니다. 창문을 전부 막은 군용 트럭이었어요. 안에 이미 여자 대여섯 명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칠흑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어요. 사람 냄새, 소변 냄새, 그리고 공포의 냄새. 공포한테도 냄새가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를 달렸는지 모릅니다.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산이었어요. 사방이 산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회색 콘크리트 건물 몇 채, 세겹 철조망, 감시탑 위에 총든 군인. 빨간 글씨로 탈주는 곧 사형이라는 팻말. 교화소. 제가 7년을 보내야 할 곳이었습니다. 입소 절차가 시작됐어요. 한 줄로 세워놓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가위질이 거칠어서 두피가 베었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됐어요. 민수가 엄마 머리 예뻐하던 그 머리카락이 시멘트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그 다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했어요. 남자 관리원들 앞에서 알몸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라는 첫 번째 의식이었습니다. 거친 회색 수감복을 받았어요. 가슴팍에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427, 427. 관리원이 번호를 톡톡 치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름 없다. 이 번호가 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 있는 건 이 번호뿐이야.
리미란이라는 이름도 민수를 업어주던 기억도 전부 삭제. 남은 건 427번 뿐이었습니다. 수감동은 콘크리트 벽과 바닥, 손바닥만 한 창문 하나. 한 방에 12명에서 15명이 이불 없이 얇은 깔개 위에서 어깨를 맞대고 잤어요. 겨울이면 서로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6.25 때 피란 가신 분들이 등을 맞대고 추위를 이겼다고 하잖아요. 비슷했어요. 다만 그분들은 돌아갈 희망이라도 있었지 우리한테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길었어요. 불이 꺼지니 칠흑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민수를 떠올렸어요. 엄마 신발끈 묶어줘 하던 아이. 자기 전에 제 팔을 베고 엄마 내일도 시장 가 하던 아이. 그게 이제 없는 겁니다. 울음소리를 내면 벌을 받으니까 깔개를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옆에 누운 여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말없이 그냥 손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지옥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첫날 밤의 그 공포가 진짜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교화소의 하루는 새벽 5시 쇠파이프를 내리치는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소리에 뜯겨 나오는 거예요. 3분 안에 일어나 복도에 줄을 서야 했고 3분을 넘기면 그 자리에서 맞았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는 맞았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도 맞기 싫으면 기어서라도 나와야 했습니다. 아침은 강냉이 죽 한 그릇이었어요. 강냉이라는 게 우리로 치면 옥수수인데 그것도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째 갈아서 물에 풀어놓은 겁니다. 소금기도 없고 맛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미지근한 탁한 물이에요. 숟가락이 바닥에 닿으면 까끌까끌한 가루가 긁혔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먹나 했는데 사흘만 굶어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져요. 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우고도 숟가락으로 그릇 바닥을 긁었습니다. 한 방울이라도 더 먹으려고요. 그걸 놓치면 다음 끼니는 점심도 아니고 저녁이었으니까요. 12시간을 빈속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제가 배치된 곳은 산비탈에 뚫린 광산이었습니다. 갱도 안으로 들어가서 캐낸 돌을 까만 것과 회색 것으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어요. 석탄인지 광석인지 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골랐어요. 하루 14시간. 앉을 수 없었습니다. 서서 허리를 구부리고 양손을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장갑 같은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짚고 돌리고 던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손바닥 피부가 전부 벗겨졌습니다. 피가 배어나와도 멈출 수 없었어요. 피 묻은 손으로 계속 돌을 골랐습니다. 겨울이 되면 갈라진 살틈으로 칼바람이 파고들어서 아픈 건지 시린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감각이 없어지면 오히려 편했습니다. 감각이 돌아올 때가 진짜 고통이었어요. 쓰러지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진짜 채찍은 아니고 고무줄을 여러 겹 꼬아서 만든 건데 맞으면 살이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어요. 한 번은 앞에 서 있던 언니가 현기증에 주저앉았는데 관리원이 달려와서 등짝을 3대 내리쳤습니다. 그 언니는 비명도 못 지르고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으면 더 맞으니까요. 저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느리다고 틀렸다고 눈빛이 건방지다고. 이유는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채찍보다 더 무서운 건 굶주림이었습니다. 사람이 오래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배가 고파요. 그건 누구나 압니다. 그 다음에는 온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팔을 드는 것도 무겁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섭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요. 생각이 느려지고 감정도 느려집니다. 슬프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냥 멍하니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기를 멈추는 순간이 바로 그때예요. 같은 방에 옥순 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쯤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와서 이것저것 알려주신 분이에요. 죽 먹을 때 한 숟갈 입에 넣으면 30번은 씹어. 오래 씹으면 뇌가 속아서 배가 덜 고파. 그런 살아남는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밤에 너무 추우면 서로 등을 맞대자고 먼저 다가와 주시기도 했고요. 교화소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어느 날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가 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폐결핵이었습니다. 약이 없었어요. 의무실이 있긴 했는데 거기에 약이 있다는 소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옥순 언니는 점점 마르더니 뼈만 남았어요. 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죽을 삼킬 힘도 없어서 제가 숟가락으로 입술에 대줬는데 그것도 흘러내렸어요. 옥순 언니가 숨을 거둔 건 새벽이었습니다. 옆에서 느껴지던 미약한 숨소리가 어느 순간 멈춰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언니 손을 잡았는데 이미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관리원이 저를 불렀어요. 427번 시체 처리해라. 교화소 뒤 산비탈에 구덩이를 파고 묻으라는 거였습니다. 관도 없고 수의도 없었어요. 삽 하나 던져주면서 깊이 파라 짐승이 파헤치면 내가 책임진다 그러더군요. 한겨울 얼어붙은 땅을 팠습니다. 삼날이 튕겨나왔어요. 한참을 내리쳐서 겨우 사람 하나 누울 만큼 얕은 구덩이를 파고 옥순 언니를 안아 눕혔습니다. 가벼웠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다. 뼈밖에 안 남았으니 아이를 안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살아생전 저한테 죽 먹는 법을 알려주고 추운 밤이면 등을 대주던 사람이 이 무게라니. 흙을 한 삽 한 삽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이 산비탈에 묻히는 건가? 민수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민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하고 있을 그 아이. 마지막 한 삽을 덮고 돌아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삽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어요. 시키면 하고 맞으면 참고 그렇게 7년을 때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옥순 언니를 맨손으로 묶고 나니까 알았어요. 버티기만 하면 나도 저 산비탈에 묻힙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교화소에서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02년 아마 여름이었을 거예요. 장마철이라 갱도 안에 물이 차올라서 작업이 중단된 날이 며칠 있었는데 그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점호가 끝나고 우리 방에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관리원이 여자 하나를 밀어 넣었는데 첫눈에 달랐습니다. 우리는 다들 뼈가 드러나고 피부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는데 그 여자는 아직 살이 남아 있었어요. 얼굴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교화소라는 곳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왔어요. 방 안에 있던 여자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교화소에서는 세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걸면 안 됩니다. 혹시 정보원일 수도 있으니까요. 윗사람이 심어놓은 눈과 귀일 수 있으니까. 그 여자가 제 옆자리에 깔개를 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꽉 다물고 있었고 첫날 밤에도 둘째 날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밤 불이 꺼지고 한참 지나서 그 여자가 먼저 속삭였습니다. 언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2년을. 어떻게 버텼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안 보였지만 그 떨림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윤하린이요. 하린이는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만수대예술단이라고 여러분도 뉴스에서 이름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예술단이에요. 거기서 무용수로 활동했다고 했습니다. 15살 때 전국에서 선발돼서 평양으로 올라갔고 매일 10시간씩 연습하고 21살에 무대에 섰대요. 평양 만수대극장, 인민문화궁전, 네로라 하는 공연장을 다 다녔다고. 무대 위에서 조명받으면 객석이 안 보여요. 그냥 빛 속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린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림이 멈추고 잠깐이지만 반짝이는 게 느껴졌어요. 무대 위의 기억이 아직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어? 하린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다들 잠든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하린이가 입을 열었어요.
당 고위 간부가 있었어요. 이름은 말 못해요. 그 사람이 저를 개인 연회에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공연이라고 했어요. 간부들 앞에서 춤을 추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연회가 끝나도 돌려보내주지 않았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다 알아들었으니까. 거부했더니 예술단에서 쫓겨났어요. 무대에 못 서게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반당 사상을 유포했다고 몰아서 여기까지 보낸 거예요. 반당이 아니라 그냥 싫다고 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여자를 원하면 그 여자는 받아들이든가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거부할 권리 같은 건 없어요. 싫다는 말 한마디가 반역이 되는 나라예요. 할인이는 무대 위에서 수천 명 앞에 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갱도에서 돌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할인이가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은 약해져 갔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밤마다 저한테 조용히 평양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동강 물이 저녁 노을에 물들면 얼마나 예쁜지, 봄에 모란봉에 꽃이 피면 바람결에 향기가 날아온다고. 언니, 나 여기서 나가면 다시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기서 나간다는 게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 할인이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 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할인이 눈이 반짝였어요. 갱도 먼지에 절어있던 얼굴이 그 순간만은 무대 위에 선 사람 같았습니다. 할인이가 온 뒤로 교화소 생활이 조금 달라졌어요. 서로 의지할 사람이 생기면 지옥이라도 버틸 힘이 생기거든요. 할인이가 죽 한 숟갈을 떠서 제 그릇에 넣어주면 저는 깔개를 끌어당겨 할인이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작업장에서 할인이가 비틀거리면 제가 옆에서 슬쩍 팔을 잡아줬고, 제가 맞고 돌아온 날에는 할인이가 물을 적신 천으로 상처를 닦아줬어요.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 한 숟갈, 깔개 반장, 팔 한 번 잡아주는 거.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고, 그것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때문에 교화소의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할인이가 온 지 석 달쯤 됐을 때 교화소에 새 보안 과장이 부임해 왔습니다. 최상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40대 중반, 키는 크지 않은데 몸이 떡 벌어진 사내였습니다. 목이 짧고 얼굴이 붉었어요. 술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부임 첫날 최상길이 수감동을 돌았습니다. 복도를 느릿느릿 걸으면서 양쪽 방을 들여다봤어요. 우리는 벽에 붙어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내가 지나갈 때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겁고 끈적한 공기. 장마당에서 물건 고르듯이 사람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할인이에게서 멈추는 걸 저는 봤습니다.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멈췄어요. 2초, 3초.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등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교화소에서 2년을 살면 그런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옆에 선 할인이도 느꼈을 거예요. 몸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으니까. 사흘 뒤 저녁 점호가 끝나고 관리원이 왔습니다. 윤아린 보안과장실로. 할인이가 일어서면서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눈이었습니다. 마치 결국 올 게 왔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평양에서도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할인이는 알았던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날 밤 할인이가 돌아왔을 때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아랫입술이 쩍 갈라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깔개에 누워서 벽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수감복 끝을 찢어서 물에 적시고 할인이 입술에 대줬습니다. 할인이가 손으로 제 손을 밀었어요. 괜찮아요, 언니.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괜찮지 않았습니다. 호출은 반복됐어요. 일주일에 2번, 어떤 주는 3번. 저녁 점호 뒤에 관리원이 오면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아린.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할인이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돌아올 때마다 할인이 몸에 새 상처가 생겨 있었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 목에 붉은 자국, 손목에 줄로 묶인 듯한 흔적. 제가 천을 적셔서 닦아주면 할인이는 괜찮아요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 말을 했습니다. 두어 달 지나니까 괜찮아요도 없어졌어요. 말 자체가 줄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주던 평양 이야기도 끊겼어요. 대동강도 모란봉도 무대 이야기도. 촛불이 녹듯이 할인이가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수감동으로 돌아왔는데 관리원이 저를 불렀어요. 427번 보안과장실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귀를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427번. 분명히 제 번호였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무릎이 풀려서 벽을 짚었습니다. 보안과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최상길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상길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술병이 반쯤 비어 있었고 얼굴이 평소보다 더 붉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눈빛.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 물건을 품평하듯 값어치를 매기듯.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호출도 없이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할인이가 뛰어들어온 겁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복도에서 뛰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과장 동지, 저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언니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최상길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할인이가 제 팔을 잡고 뒤로 밀었습니다. 등 뒤에서 할인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가요, 언니. 빨리.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렸습니다. 둔탁한 소리,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할인이가 저를 대신한 겁니다. 자기 몸을 내놓고 저를 지켜준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할인이는 더 빠르게 무너졌어요. 밥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강냉이 죽 한 그릇도 반 이상 남겼어요. 제가 먹어야지 하면 고개만 저었습니다. 밤에는 몸을 웅크리고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등을 쓸어주면 떨림이 조금 줄었다가 손을 떼면 다시 떨렸어요. 저는 할인이 등을 쓸어주면서 속으로 1000번 만번 되뇌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해. 그게 저한테 남은 전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대 위에서 빛나던 사람이 눈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은 아무 예고 없이 왔습니다. 2003년 늦가을이었어요.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산이 앙상해진 때. 바람이 갱도 입구로 불어들어와서 작업 중에도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하루 작업을 마치고 수감동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해가 일찍 지는 계절이라 벌써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원 하나가 뛰어오더니 우리를 세웠어요. 전원방에서 대기. 절대 나오지 마라.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평소의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뭔가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교화소에서 관리원이 당황하는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건 곧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할인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점호 때는 분명히 있었어요. 점호가 끝나고 관리원이 유나린하고 불렀습니다. 또 보안과장실이었어요. 할인이는 아무 표정 없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모여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발소리가 바쁘게 오갔어요. 관리원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디선가 고함치는 소리, 무전기 잡음 같은 게 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했어요. 자정쯤이었을 겁니다. 복도에서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소리가 났어요. 들것이었습니다. 관리원 둘이 들것에 누군가를 싣고 지나갔어요. 하얀 천이 덮여 있었는데 천 아래로 군복 바지가 보였습니다. 수감자가 아니었어요.
간부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원끼리 속삭이는 소리가 벽 너머로 새어들어왔어요. 보안과장이 죽었대.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최상길이 죽었다. 그러면 할인이가 새벽이 돼서야 조각조각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복도 방에 있던 사람이 관리원 대화를 엿들은 거예요. 할인이가 보안과장실에 불려갔고 또 같은 일이 벌어지려 했고 할인이가 저항했다고.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최상길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고. 출혈이 심했고 그대로 숨을 거뒀다고. 할인이는 피투성이 상태로 방에서 나왔고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관리원들에게 바로 붙잡혔대요. 저항도 도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대요. 피 묻은 손을 내려뜨린 채로. 다음 날 아침 교화소 전체에 공문이 돌았습니다. 수감자 윤아린, 보안과장 최상길 동지에 대한 계획적 살인. 계획적 살인. 저는 그 네 글자를 듣고 이가 갈렸습니다. 계획적이라니. 매주 끌려가서 당하던 여자가 더 이상 못 견뎌서 밀친 건데 그게 계획적 살인이라니. 최상길이 할인이한테 뭘 했는지는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팔뚝의 멍도 목의 자국도 손목의 흔적도 전부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기록에 남은 건 수감자가 간부를 살해했다는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권력자가 쓰는 글이 곧 진실이 되는 나라. 죽은 사람의 죄는 기록되고 죽인 원인은 삭제되는 나라. 그게 북한입니다. 즉결 처형이 통보됐어요. 재판이요? 없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서류 한 장 내려보내면 그게 끝이에요. 할인이한테 변명할 기회도 입을 열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인이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관리원한테 사정했습니다. 잠깐만이라도요.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2년을 같은 방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마지막 인사 한 번 못하겠냐고요. 사형수와의 접촉은 불허한다.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할인이가 독방에 갇힌 건 알았습니다. 수감동 끝 철문 너머에 작은 방이 몇 개 있었거든요. 작업장으로 이동할 때 그 앞을 지나가야 했어요. 저는 매번 걸음을 늦추며 철문 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보였어요. 철창 사이로 할인이가 벽에 기대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감복이 더럽혀져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어요. 저는 발을 멈추고 그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할인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칠흑 같은 복도에서 철창 사이로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희미한 겨우 입꼬리만 올라간 미소. 무대 위에서 1000명 앞에 섰던 사람이 마지막에 보여준 건 철창 너머의 그 미소였습니다. 제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울고 있었을 겁니다. 뒤에서 관리원이 빨리 가! 하고 소리쳤고 저는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처형 이틀 전 교화소 전체에 공포가 내려앉았어요. 까불면 저렇게 된다. 관리원들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작업장에서 저 못돼. 할인이 이름을 직접 대진 않았지만 다들 알았어요. 보이지 않는 줄로 우리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감히 저항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틀 밤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할인이가 누워있던 옆자리 깔개가 접힌 채 그대로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할인이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인이가 보안과장실 문 앞에서 나가요, 언니. 빨리. 하던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레면 할인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형 당일 새벽 기상신호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울렸습니다. 쇠파이프 소리가 아니라 관리원이 직접 방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전원 기상. 운동장 정렬.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이 보통 날이 아니라는 걸 관리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방을 나서니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방눈이 아니었어요. 가늘고 날카로운 눈발이 바람에 실려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시탑 불빛에 비쳐서 눈발이 하얗게 흩날렸어요. 아름답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다음 순간 그 생각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사람이 죽는 날인데 눈이 예쁘다니. 운동장에 도열했습니다. 수감자 전원이 불려 나왔어요. 몇백 명이 줄을 맞춰 서 있었는데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칼바람이 수감복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아무도 몸을 움츠리지 못했어요. 사방에 관리원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총을 든 군인들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나무 기둥이 박혀 있었어요. 팔뚝보다 조금 두꺼운 사람 키보다 높은 기둥. 전에도 저기서 처형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기둥 앞에 군인 셋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일렬로 간격을 맞춰서 총구가 기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20분인지 30분인지 눈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선 여자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독방 쪽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쇠에 부딪히는 탁한 소리. 수백 명의 고개가 일제히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할인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양쪽에서 군인 둘이 팔을 잡고 있었어요. 할인이는 맨발이었습니다. 눈 쌓인 땅 위를 맨발로 걸어왔어요. 발이 눈에 닿을 때마다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수감복은 더럽혀져 있었고 얼굴에 멍이 보였습니다. 독방에서도 맞은 거예요. 그런데 할인이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숙이지 않았어요. 앞을 똑바로 보며 걸었습니다. 양쪽 군인이 팔을 잡고 끌다시피 하는데도 할인이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발 속에서 맨발로 그 아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무대에 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였을까요?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기둥 앞에 세워졌어요. 군인이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할인이 양팔을 뒤로 돌려 기둥에 묶고 가슴 위쪽을 한 바퀴 더 감았어요. 상체가 단단히 고정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요. 하체는 묶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허리 아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총에 맞으면 몸이 무너질 텐데 왜 위만 묶고 아래는 풀어두지?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지만 그 답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간부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종이를 꺼냈어요. 죄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린, 수감번호 531, 보안과장 최상길 동지에 대한 계획적 살인, 반교화소 적대행위. 길게 읽어 내려갔어요. 그 종이 어디에도 최상길이 할인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매주 끌고 가서 때리고 짓밟고 인간 이하로 만든 것은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가해자의 죄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죽는 겁니다. 할인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봤어요. 수감자들이 도열한 쪽을. 수백 개의 얼굴 속에서 저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철창 사이로 미소 지어주던 그 눈으로 마지막에 저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탕탕. 할인이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상체는 밧줄에 매달렸고 묶이지 않은 하체가 축 무너져 내렸어요. 무릎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 허리가 접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에 맞으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몸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돼요. 대소변이 나옵니다. 하체를 묶지 않았으니 그게 다 드러났어요.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여자로서의 마지막 존엄까지 무너지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죽인 뒤에도 수치를 줘서 이 사람이 인간이었다는 마지막 흔적까지 짓밟는 거예요. 할인이가 무대 위에서 빛나던 사람이라는 것, 간부의 손길을 거부할 만큼 자존심이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걸 마지막 순간에 짓뭉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옆에 서 있던 간부가 수감자들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어요. 입꼬리를 올리며 우리를 하나하나 눈으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잘 봐라. 까불면 저 꼴이 된다. 죽어서도 창피를 면 못해. 그때 알았습니다.
하체를 묶지 않은 진짜 이유를. 하나는 모욕이었어요. 죽은 뒤에도 수치를 남기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포였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살아있는 우리한테 똑똑히 보여줘서 영원히 겁을 먹게 만드는 것. 처형은 할인이를 벌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의식이었어요. 죽은 사람은 도구였고 진짜 대상은 살아서 떨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할인이의 몸 위로 눈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붉은 것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어요. 관리원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도열이 해산되고 수감자들이 돌아가는데 관리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427번. 시신정리. 옥순 언니 때처럼. 또 저였습니다. 다리가 안 움직였어요.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기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쌓인 땅 위에 할인이 맨발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조금 전에 걸어온 그 발자국. 밧줄을 풀었습니다. 할인이 몸이 천천히 기둥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두 팔로 받았습니다. 눈 위에 조심히 눕혔어요. 눈을 감겨줬습니다. 정면을 보고 있던 그 눈을.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내려주는데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 고개를 들고 걸어온 사람이에요. 할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 언니를 묻을 때처럼 사람이 이렇게 가벼워서는 안 되는데 가벼웠어요. 그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 내가 누구였는지,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살아서 나가면 반드시 말하겠다. 눈이 모든 걸 덮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위에도 기둥 위에도 붉게 물든 땅 위에도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은 모든 걸 덮을 수 있어도 제 가슴 속에 박힌 그 장면은 어떤 눈으로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눈이 오는 날이면 저는 그 새벽을 떠올립니다. 할인이가 죽고 나서 교화소의 하루하루는 전과 달랐습니다. 몸은 같은 일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강냉이 죽을 마시고 갱도에 들어가 돌을 골랐습니다.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멈춰 있었어요. 눈만 감으면 할인이가 보였습니다. 기둥에 묶여있던 모습, 눈 위에 눕혀졌던 모습, 철창 사이로 보내준 마지막 미소. 그리고 나가요, 언니. 빨리. 하던 목소리. 할인이 자리에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그 깔개 위에 다른 사람이 눕는 게 견딜 수 없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교화소에서 감정은 사치였으니까요. 그로부터 두어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교화소에도 바깥 소식이 아주 가끔 전해집니다. 새로 이감 온 수감자를 통해서 또는 물자를 실어오는 운전기사 편으로. 그날은 같은 방에 새로 들어온 여자가 함흥 출신이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여자가 어둠 속에서 저한테 물었어요. 언니 혹시 함흥 수산물 시장 알아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알아. 거기서 장사했어. 혹시 리미란이라는 이름? 내가 리미란이야. 그 여자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남편분이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대요. 태호가 죽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뜻이 안 잡혔습니다. 태호가? 공장에 다니던 태호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폐렴이었대요. 겨울에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약도 못 쓰고 그냥 간 거래요. 제가 잡혀온 뒤로 시어머니도 얼마 안 가 돌아가셨고 태호 혼자 민수를 키우다가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민수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가 함흥역 근처에서 떠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꽃제비. 거리에서 구걸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아이들을 북한에서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모 없이 역전이나 시장 주변을 떠도는 아이들. 겨울이면 얼어 죽고 여름이면 병들어 죽는 아이들. 제 아들 민수가 그 꽃제비가 됐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아니, 끊어진 게 아니라 터졌어요.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민수가 겨울 함흥거리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10살도 안 된 아이가 엄마도 아빠도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발이 있기는 한 건지, 밥은 먹었는지, 어디서 자는 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갱도에서 돌을 고르는데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돌이 아니라 민수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배고파. 그 소리가 갱도 안에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가야 한다. 여기서 썩어 죽으면 민수도 죽는다. 7년 형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그때는 이미 늦는다. 지금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떡해요? 철조망 3겹, 전기 철조망, 감시탑 4군데, 총든 군인. 탈주하다 잡히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할인이처럼 기둥에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장에서 수감동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관리원 하나가 슬쩍 제 옆으로 왔어요. 26쯤 된 군인이었는데 다른 관리원들처럼 거칠지 않았습니다. 가끔 작업장에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채찍 대신 손을 내미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 관리원이 앞을 보며 걸으면서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427번. 보안과장 사건 알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걸었습니다. 새 소장이 다음 달에 온다. 오면 사건 관련자 전부 조사한다. 최상길 밑에 있던 사람들, 사건 목격자들. 너도 포함이야. 목격자. 저는 할인이와 같은 방이었고 최상길에게 불려간 적도 있었고 시신까지 수습했습니다. 증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조사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증인 제거. 입 다물게 하려고. 형기 연장이든 독방이든 아니면. 말을 끊었어요. 아니면 뭔지 말 안 해도 알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 관리원이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최상길 밑에 있었어. 그 사람이 한 짓 다 알아. 그런데 보고도 아무것도 안 했지. 새 소장이 오면 나도 끝이야. 공범이니까. 같은 배를 탄 거였습니다. 저도 위험하고 이 관리원도 위험한 거예요. 모레밤 서쪽 초소 교대가 자정에 있어. 교대 시간에 15분 공백이 생겨. 서쪽 철조망 3번째 기둥하고 4번째 기둥 사이 밑쪽에 작년 폭우 때 땅이 파인 데가 있어. 철조망 아래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어. 15분. 그 안에 철조망을 넘어야 한다. 성공하면 살고 실패하면 할인이처럼 기둥에 묶인다. 전기는? 그 구간 전기는 내가 처리할게. 그 관리원은 그 말만 하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이틀 뒤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같은 방에 경희한테 말했어요. 경희는 저보다 반년 먼저 들어온 여자인데 아이 둘을 바깥에 두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사정이 비슷했어요. 같이 갈래? 했더니 경희가 눈이 커졌어요. 한참을 떨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는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옆자리에 접혀있는 할인이의 깔개가 보였습니다. 그 깔개를 가만히 만졌어요. 할인아, 나 나간다. 살아서 나가서 약속 지킬게. 자정이 가까워지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경희도 일어났어요.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몰래 문틈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을 참고 벽을 따라 움직였어요. 바깥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처형 날처럼 가늘고 날카로운 눈이. 하늘이 우리를 가려주는 것 같았어요. 서쪽 철조망까지 기어갔습니다. 관리원이 말한 3번째와 4번째 기둥 사이. 정말로 땅이 파여 있었어요. 철조망 아래로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틈이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지 확인할 수 없었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철조망에 대봤습니다. 불꽃이 안 튀었어요. 진짜로 전기를 끊어놓은 거였습니다. 경희가 먼저 들어갔어요. 엎드려서 철조망 아래를 기어갔습니다. 수감복이 찢어지고 등이 긁혔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경희가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철조망 가시가 등과 어깨를 긁었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그런 거더군요. 나중에 아픕니다. 철조망 바깥으로 나왔을 때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감시탑 불빛이 저 멀리서 돌고 있었습니다. 아직 발각되지 않았어요. 경이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산으로. 눈 덮인 산비탈을 맨발에 가까운 상태로 뛰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그래도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뒤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달렸을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다리가 풀려서 더 이상 못 달렸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화소 불빛이 산 아래 점처럼 작게 보였어요. 경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주저앉았어요. 눈 위에.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산 한가운데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왔다. 살아서 나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화소 밖의 세상은 또 다른 전쟁이었어요. 교화소를 빠져나온 뒤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산속에서 이틀을 걸었어요.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눈을 퍼서 입에 넣으며 버텼어요. 경희와 번갈아가며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졌고 수감복은 찢어져서 바람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쓰러지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국경을 이미 넘었는지도 몰랐어요. 산을 넘다 보니 어느새 중국 땅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압록강 상류 쪽 얕은 지류를 건넌 거였어요. 눈에 덮여서 강인지도 몰랐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를 숨겨줬어요. 헛강 같은 곳이었는데 따뜻한 밥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얀 쌀밥이었어요. 2년 넘게 강냉이 죽만 먹다가 쌀밥을 입에 넣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맛을 느끼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그 아주머니가 천천히 먹어 체하니까 하셨는데 그 말투가 우리 시어머니 같아서 더 울었습니다.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신분증이 없으니까 잡히면 바로 북송입니다. 북송되면 교화소가 아니라 총살이에요. 탈주범이니까. 낮에는 숨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브로커를 따라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어요. 기차를 탈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안이 검문하면 끝이니까요. 경희와는 중국 내륙에서 헤어졌습니다. 루트가 달랐어요. 경희는 몽골 쪽으로 가고 저는 동남아 쪽으로 갔습니다. 헤어지는 날 경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꼭 살아서 만나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희가 무사히 나왔는지는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밀림이었어요. 브로커가 앞에서 걷고 저를 포함해 탈북자 4명이 뒤를 따랐는데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뱀인지 사람인지 공안인지 짐승인지. 하루를 꼬박 걸어서 라오스에 들어갔고 거기서 또 며칠을 버텨서 태국까지 갔어요. 태국 난민 캠프에 도착했을 때 한국 영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교화소에서도 안 울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하얗고 끝없는 구름. 이 구름 아래 어딘가에 교화소가 있고 아직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자유의 냄새라고 해야 할까요?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숨을 들이쉬는 게 달랐습니다. 가슴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돈만 내면 아무거나 살 수 있다는 거.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1,000원도 안 한다고. 교화소에서는 이거 하나면 목숨을 걸 만한 거였는데 마트에 갔을 때는 더했어요.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함흥에서는 쌀 한 되가 한 달 벌이였는데 여기서는 10,000원이면 몇 킬로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직원이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찾았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와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수소문했어요.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민수는 중국 국경 근처까지 떠돌다가 조선족 가정에 맡겨져 있었어요. 브로커를 통해 데려왔습니다. 민수가 한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아이를 안았을 때 11살이 된 민수는 제가 기억하는 7살짜리가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말라 있었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부르는 목소리도 변해 있었어요. 그 4년의 시간을 저는 영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수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모자가 붙잡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텐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착하고 나서 저는 입을 열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어요. 조용히 살아. 북에 남은 가족한테 해가 갈 수 있어. 위험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협박도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입 다물어라고 하고 끊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었습니다. 할인이한테 약속했으니까요. 처음에는 탈북자 모임에서 증언했어요. 작은 교회 지하실에서 10명 남짓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교화소 이야기를 꺼내면 목이 막히고 할인이 이름을 말하면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했어요. 해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증언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교화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자 수감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처형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국제청문회에 섰습니다.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통역사를 끼고 각국 대표들 앞에서 증언했어요. 제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영어로, 프랑스어로, 일본어로 번역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할인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윤할인. 만수대 예술단 출신 무용수. 권력자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화소에 보내졌고 그곳에서 다시 같은 일을 당했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통역사의 목소리만 이어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인이는 처형장에서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제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건 철창 사이로 지어준 미소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할인이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자기 몸을 내놓고 저를 대신했어요. 그 빚을 갚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서 나와서 세상에 말하는 것. 할인이가 누구였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쉬운 건 아니에요.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받기도 하고 서류 한 장 쓰는 것도 어렵고 가끔은 너무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이 오히려 낯설기도 합니다. 민수도 학교에서 힘든 날이 있어요. 엄마, 나 왜 다른 애들이랑 달라? 하고 물을 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도 이건 자유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창문을 열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원하는 걸 먹고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북에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저는 꼭 바깥을 봅니다. 할인이가 떠오르거든요. 눈발 속에서 맨발로 걸어오던 할인이.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던 할인이. 철창 너머로 미소 짓던 할인이. 할인이는 이 세상에 없지만 할인이 이름은 제가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교화소에서 관리원이 말했죠. 과거는 삭제된다고. 이름도 없고 번호만 남는다고. 아닙니다. 삭제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고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니까.